자, 전산세무이급 제119회 지금 우리 실무 시험 파트 지금 하고 있죠. 3번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파트 끝났고요. 이번에는 우리 결산 정리사항 파트 같이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은 결산 정리사항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날짜는 12월 31일 해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결산 파트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고 전표 마감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래요. 12월 31일 날 우리 보통 2기 확정신고 기간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해 주어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결산 정리사항이라고 하기보다는 매 분기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딱 여기 우리 결산 날짜가 겹쳤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산 정리사항에서 부가가치세 정리해주는 문제가 출제되더란 말이죠. 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라고 했고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그 다음에 가산세는 잡손실로 아예 계정들을 처리하는 걸 다 알려 줬네요. 그죠? 자, 부가세 우선 여기 예수금부터 보시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한 금액의 10%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대변에서 나와 있던 계정 과목이에요. 얘를 갖다가 정리분기할 때는 여기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전체에다 상계시켜 줘야 되고요. 2,15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원재료를 사갖고 올 때, 매입할 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대변으로 전액을 다 상계시켜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1월 1일부터 1기 예정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제로부터 0부터 다시 집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정리하면서 다 상계를 시켜서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2,300만원. 자, 내용을 보니까 부가세 예수금보다 부가세 대급금이 더 많죠. 이건 환급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환급세액이 계산된다는 뜻인데 일단은 금액을 다 정리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원래 세금과분과 기종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아직 안 배우셨지만 법인세 계산할 때 이 가산세는 세금과분과를 처리했던 걸 세무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아싸리 이 가산세는 문제에서도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잡손실로 해가지고 금액은 51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여기 있어요. 자비익으로 처리해달라 그랬었죠. 이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공제할 수 있어요. 자비익해서 여기다가 만원 적어주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 미수금으로 지금 환급세액이 발생하죠. 미수금 차이 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네요.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12월 31일 날짜에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요.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12월 31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을 빼야죠. 먼저 부가세 예수금 2,15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다시 잡손실 51만원. 그 다음에 미수금 100만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300만원. 그 다음에 차비 만원. 자, 이렇게 하면 딱 됐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회계 처리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증권으로 현대전기 주식 1000주 취득일은 11월 30일이었다고 하고요. 주당 취득 가격은 12,550원을 보유하고 있대요. 2025년 12월 31일 한 주당 공정 가치가 15,650원으로 금액이 올랐네요.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으로 모든 자산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가격으로 이렇게 지금 결산 정리 분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처음에 배우셨던 재무상태표의 뜻 아시죠? 재무상태표란 그 시점에,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여기 1000주라고 했으니까 취득할 때 금액이 12,550원이라면 1,255만원어치를 샀었는데, 지금 그 시간이 지나서 기말이 됐으니까 기말에는 이 가치래요. 한 주당 15,650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재무상태표에는 12월 31일 현재 시점에 가치가 반영되어야지 재무상태표의 뜻이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자산들을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12월 31일 날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그 중에 하나가 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지금 평가를 해주는 거고 있죠. 11월 31일 날 산 금액이 아니라 12월 31일의 가치를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말 정리사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액으로 보게 되면 15,650원에서 12,550원을 빼니까 3,100원이 올랐네요. 3,100원이면 그 처음에 취득했을 때 써놨던 그 단기 매매 증권의 자산 값어치보다 얼마가 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한 주당 3,100원이 올랐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3,100원 1000주라고 했으니까 310만원이 더 추가로 기록이 돼야 될 거고, 여기대로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한 거죠. 평가 이익 계획서는 310만원 이렇게 기록해달라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있고 31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이걸 하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해주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규정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없는데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 있다면 예, 그걸로 써주셔도 돼요. 지금 현재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쓴 거고, 만약에 없다면 계정을 조회해 봤는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계정이 없어요. 그러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이라고 쓰시면 된다고 하나 더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또 문제를 내게 되면 또 그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문제 해봤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전기에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2만 불,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으며 일자별 기준 환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환율 평가도 우리 그 자산이나 부채도 환율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12월 31일 환율에 맞춰서 그 값어치를 평가해 줘야 돼요. 차입일 때 환율이 1,450원이었는데 전기말 현재 환율은 1,2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말 현재 환율은 1,5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장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1달러당 1,450원에 빌렸어요. 부채죠. 그런데 그해 말에 환율이 1,20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매 기말에 부채나 자산은 평가를 해야지 되는데, 이때 당시에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로 해서 이 금액의 차이를 반영을 해놨을 거예요. 여기 단기 매매증권처럼요. 그러면 여기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1,450원에서 1,200원으로 250원이 떨어졌으니 외화 환산 이익이 생겼었겠네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의 부채는 지금 1200 환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환율로 계산을 하는 것이지 예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말을 지나게 되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에서 지금 이번 기말에 환율을 보니까 1,500원으로 환율이 300원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그 300원만큼은 외화 환산 지금 손실로 부채가 더 늘어난 거니까요. 외화 환산 손실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기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말은 이렇게 차변에다가는 지금 계정이 여기 손실이니까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은 지금 300원 차이 나는데 300원 곱하기 2만 달러를 하게 되면 6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6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대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하고 거래처 있으면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부채이기 때문에 거래처 어딘지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금액은 6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달라는 게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도 12월 31일 시점에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부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환율을 이렇게 평가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날짜로 12월 31일 날에 세 번째 요 거래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금액은 600만 원. 대변에다가는 외화 장기 차입금 해놓고 여기 우리은행에서 빌린 거라 그랬죠. 우리은행 해주고 6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요 문제와 관련돼서요. 여러분이 계정들 중에서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과 여기 외환 차손이라는 계정, 반대는 외화 환산 이익이 될 거고 밑에 외화 환산 외환 차익 이렇게 되겠죠. 요 계정 두 개를 갖다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은요, 기말에 12월 31일에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 환산이라는 말은 우리의 아까 단기매매주권 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처음에 빌렸었던 환율, 그 다음에 12월 31일의 환율을 비교해서 그 차이가 나는 그 이익이나 손실을, 환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이익이나 손실을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계정으로 쓰는 것이고요. 여기 외환 차선은 실제로 빌린 돈을 갚을 때, 빌렸을 때, 그 다음에 평가했을 때 그 환율과 돈을 갚을 때 또는 받을 때 그 시점에서 여기다가는 실제로 거래 시점에서 그 환율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주었거나 실제로 돈을 받을 때 환율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때 계정은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 계정이 헷갈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외우기 쉽게 12월 달에 평가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게 길잖아요, 기간이. 그래서 이때는 계정 긴 거 사용하시고요. 실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환율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은 여기 짧은 거 외환 차손이나 외환 차익으로 기록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자주 반복하다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해가 안 되실 때는, 잘 암기가 되지 않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조회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의 금액이 만원이 많아.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현금하고요, 장부상 금액하고 항상 비교를 했을 때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부상 현금이 만원이 많다는 것은 실제 현금이 만원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기중이라고 했으니까 기중에 처리를 이렇게 해놨어야 되겠죠. 현금과 부족 만원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현금 기준으로 실제 현금이 모자르다면 현금은 쓴 것으로 대변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고 반대 계정에다가 현금과 부족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항상 실제 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리고 얘는 기중이에요. 기중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간에 있는 날짜들 중에 한번 이렇게 장부하고 실제 현금을 갖다가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기록해 놓고 기말까지 이게 왜 이런 금액의 차이가 생겼는지를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된단 말이죠. 최대한대로.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금액 중 결산일에 현금 4,000원은 책상 서랍에서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6,000원은 결산일 현재까지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럼 일단 우리는 기말까지 반드시 이 현금과 부족 계정을 100% 대변으로 없애줘야지 돼요. 얘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 잔액이 나타나 있으면 안 되는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말이 되었을 때 문제에서 알려준 것은요, 기말에 현금 4,000원은 찾았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대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없애줄 거, 대변에 현금 과부족 4,000원을 먼저 찾았으니까 없애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느냐 하면 얘 차변에 현금으로 찾았다 그랬잖아요. 차변에 현금에서 4,0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결산 자료를 그냥 마감해버린 거예요. 원인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럼 현금과 부족 남아있는 금액이 현재 얼마 남아있어요? 현금과 부족 금액은 6,000원이 남아있는 거를 싹 없애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현금가부족 요 금액 전체 똑같은 금액을 대변으로 기말에 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찾은 내역을 기록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금액은 6,000원 못 찾았다고 하니까 12월 30일이 지나가면 결산이 끝나죠.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얘를 다 잡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6,000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기중에 현금과부족 규정을 사용했다면 기말에는 이 현금과부족 규정 금액 똑같은 금액을 다 대변으로 나머지를 없애 주셔야 된다. 그리고 찾은 것이 있다면 찾은 것으로, 없다면 잡손실로 다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현금과부족 제가 이해하시라고 두 개를 갖다 나눠서 썼지만 대변에 그냥 현금과부족 10,000원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현금과 잡손실로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변부터 입력을 할까요? 대변에 현금과부족 금액은 10,000원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는 현금 4,000원은 찾아왔고 나머지 금액은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죠. 잡손실에서 6,000원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네요. 5번 문제는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재료 8,200만원인데 선적지 인도 기준에 따라 벌써 선적이 됐네요. 매입 운송 중인 미착 원재료 도착은 안 했지만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인도 선적돼서 지금 운송 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거예요. 그래서 8,200만원에다가 여기 200만원 포함해서 원재료는 8,400만원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제품은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500만원이 포함되지 않았대요. 자, 보통 그 위탁자는 맡기는 사람이고 수탁자는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인데 제가 설명 수업 때 잘 얘기해 드린 관계로 여기 출판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교보문고를 갖다가 대입시키면 똑같아요. 출판사가 교보문고에다가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출판사에다가 그 재고를 위탁 맡겨놓는 거여서 위탁자, 출판사는 위탁자가 되고요. 교보문고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수탁자가 갖고 있는 이 재고는 출판사의 재고인 거예요. 교보문고의 재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 교보문고가 고객들한테 이 수탁된 물건을 판매했을 때 그때 우리 재고에서 제외되는 거고 판매한 것으로 기록한다는 뜻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500만원은 여기 포함을 시켜서 제품도 1억 1,000만원이라고 기록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주시면은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되어 있죠. 원재료는 8,400만원이라고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좀 내려보시게 되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여기다가는 6,500만원.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는 1억 500에다가 위탁품 500만원까지 포함시켜서 1억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여기 반드시 어디갔죠? 또 전표추가 있죠. 여기 전표추가 반드시 마감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럼 여기 자동 결산 분기 완료라고 뜨죠. 이렇게까지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결산 정리사항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하고 5문제 같이 다 풀어봤고요.
5번 문제에서부터는 이제 우리 원천징수, 연말정산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잠깐 끊었다가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